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정부 부처의 올해 업무보고가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첫 업무보고를 마친 국민권익위원회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비정상적인 일들의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진돗개 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업무 보고와 관련한 이야기였는데요. 원전 비리, 문화재 부실 관리, 부정부패도 참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어떻게 하면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일본의 아베 총리,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도 망언을 쏟아냈죠. 잠시 후 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선 일본의 우경화 행보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양수산부 윤진숙 장관의 태도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 기름 유출 사고 현장에서 코를 막은 데 이어서 오늘 새누리당과 당정회의에서도 답변 도중 웃어서 의원들의 질책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윤진숙 장관의 태도 적절합니까?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윤진숙 장관의 태도 적절합니까? 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저희가 받은 문자 자체적으로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요. 스마트폰 YTN 애플리케이션이죠. 이름이 예스인데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누몽도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과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5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엽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부에 갑자기 또 이렇게 속도를 냈어요. 금강산에서 이달 만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죠? 그렇습니다. 4시간 만에 합의를 했습니다. 시간도 빨라요. 그렇습니다. 네. 예상 외였죠. 네. 남북은 오늘 판문점 북측 지역이죠. 통일각에서 적십자 실무 접촉을 갖고요. 이번 달 20일부터 25일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10년 10월을 마지막으로 열렸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요. 3년 4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달 말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되는데요. 그 직전에 이산가족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좀 합의를 안 해주면 어떡하나 약간 그런 고민과 우려가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무사히 일이 성사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 회의 한 차례, 수석 대표 회동 3차례 등 상당히 많은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 4시간에 걸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상봉단의 숙소 문제도 해결됐는데요. 금강산 호텔과 외금강 호텔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남북 간에 훈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 정말 기분 좋습니다. 네네.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서 한반도의 평화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에는 서울시 문제 한번 짚어보죠.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120 다산 콜센터 상담 직원에 대해서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책을 하라고 서울시에 공고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감정 노동자들이라고 하죠. 이분들에 대해서 참 고통이 여러 가지 많이 알려져 왔긴 합니다. 오늘 서울시 인권자문기구죠. 서울시 인권위가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공식적으로 권고했습니다. 시 인권위에 따르면요. 과도한 감정 노동은 물론이고요. 열악한 노동 환경과 또 폭언이나 성희롱 등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고 싶은 말,
또 억지로 웃어야 되고 상냥해야 되고 이런 것이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그죠? 자기를 네.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감정 노동자다 이렇게 분류되고 그렇죠. 있는 거죠. 네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 감정 노동이란 말이요. 네. 어쨌든 상담사들은 그 민원인의 무리한 요구에도 무조건 좀 응대해야 되고요. 상대방의 폭언에도 웃는 목소리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폭언으로 대응하면은 이게 징계를 받겠죠. 그렇죠. 네. 더 황당한 거는 폭언이나 성희롱을 당해도요. 3회까지 참은 뒤에 전화를 끊도록 하고. 3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보고 참 깜짝 놀랐는데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일상의 언어폭력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화장실 이용 시간이 모니터링되는 등 업무 환경도 무척 열악하다고 합니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감정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곳곳에도 이렇게 참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도 좀 인권 보호와 관련해서 좀 찾아내서 좀 대책이 더 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은 교육 문제 짚어보죠. 박근혜 정부의 교육 공약 중에 하나죠. 지방대를 육성하는 거.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놨나 봐요.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그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골자를 보면요. 지방대 특성화에 5년간 1조 원을 투자를 하고요. 수도권 대학에 5년간 3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대 평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평가 기준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를 육성하는데 전체 금액의 60%가 지원되고요. 지역 연구 산업과 연계하는 특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15%가 지원이 됩니다.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요. 정원을 줄이게 되면 가산점이 부여되고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돼도 역시 가산점이 부여가 됩니다. 교육부 나승일 차관은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요. 구조 개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방이지만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이라면서 이번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전에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경쟁력 없는 대학은 퇴출시키겠다고. 그렇죠. 다른 네. 식으로 성격을 좀 전환하거나 이런 건데요. 아무래도 네. 이 정원 감축 부분이 들어가니까 오해가 있을까 봐 이런 설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정치권으로 가보죠. 오늘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어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차례였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바뀌지 않을 평화통일 정책의 마련을 위해서 초당파적인 공로회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야 정원 물론이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통일시대 준비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제 황우여 대표가 평화통일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호응으로 보입니다. 또 김한길 대표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그 연일 강조하고 있는 이른바 통일 대박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이른바 장밋빛 환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흡수통일에 반대한다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혼란과 비용을 불러오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각 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김한길 대표는 이 통일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혁신안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공약 불이행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 할애하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예상대로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기자회견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김 대표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공약과 관련해서 무상 보육과 무상 유아 교육 등 11가지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모두 지켰거나 추진 중이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정치 혁신안과 관련해서 말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총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청와대로 가볼까요? 오늘 청와대에서 신년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국정과제에 대한 성적표도 공개됐죠. 어땠습니까? 네,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하기로 돼 있는 140개 국정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점검해본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요. 경제 분야의 성적표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오늘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과제 평가에 따르면요. 경제 분야에 포함한 그 42개 과제 가운데 우수평가가 나온 과제는 14%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평화통일 기반 구축 분야에 속한 17개 과제 가운데서는 40%가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산하의 그 민간 전문가 120여 명으로 구성된 국정과제 평가단이요. 이번 국정과제들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오늘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올해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죠. 네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8분 45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도심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으로 진행이 이미 많이 어렵습니다. 남산 1호 터널 이전부터 한남이 고가차도 쪽으로 시속 20km 미만이고요. 주변 남산 2, 3호 터널도 모두 강남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초대로는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교대역 방면 진흥아파트 3, 4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가 안 되고 있어 뒤로 시속 10km 미만의 정체니까 이동하실 때 참고로 하셔야겠습니다. 압구정로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압구정역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편도 정체입니다. 도곡로 음마아파트 입구에서 한티역까지는 양방면 서행하고 있고요. 현재 한강을 따라 강병우 일산 쪽으로는 고장차 여파가 있습니다. 한강대교에서 원효대교 사이 1차로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어 이 때문에 동호대교부터 원효대교까지는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 쪽 이동하는 데는 마포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로 밀려 지나고 있고요. 나라나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입니다. 가양대교부터 성산대교 다시 여의도권 이후로도 지금 동호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는 시속 3, 40km 안팎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 이웃 일본이 일본 집권층에 계속되는 망한으로 가깝지만 먼 나라가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일본 정부가 안중근 의사를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해서 사형 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공식 답변에서 또 우리나라와 또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일본 정부의 우경화 행보가 도를 넘고 넘어서 어디까지 갈지 좀차 알 수 없을 정도여서 한일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그런 양상인데요.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베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이제 보수 우경화 행보가 거침없이 계속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먼저 일본의 이런 집권층의 이런 행보와 또 일본 국민들의 반응 이게 같습니까? 아니면 서로 좀 상반됩니까? 일단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 언론, 네.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는 언론으로 네. 일단 언론으로 보면 거의 갈라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의 그 인식을 여론 조사를 요새 다시 했는데요. 네, 어떻게 나왔죠? 아베 지지는 아직 50% 이상 있고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네. 30% 가까이 돼가지고 네.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무관심층이 또 20% 정도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대충 볼 수가 있는데 네. 아베 지지를 더 분석을 하면요. 예. 경제 정책에는 지지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예. 경제 정책이 지금 약간 노란불이 좀 켜졌거든요. 일본 내에서 어느 정도.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제외한다면 네. 실제로 일본 국민 중에서 의경화에 대해서 아주 찬성한다라는 의견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일단은 경제 물론 현재는 노란불이 켜졌다고 교수님께서 언급은 해주셨지만은 경제가 비교적 좋으니까 아베 정권을 이렇게 50% 이상 지탱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비판의 목소리는 30%는 된다. 이것이 조금씩 이렇게 커져가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예, 역시 일본 내에서 조금 전에는 신 NHK 회장이 위안부는 어느 나라도 있었다라는 망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일본 국내적으로 상당한 비판이 가해졌고요. 이런 면에서는 아베 정권이 NHK를 더 의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만 있지
그러한 아베 정권의 정책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극히 소수라고 그렇게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근데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관방장관. 그렇죠? 네. 관방장관이 계속해서 망언을 쏟아놓으니까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계속해서 이 맞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중근 의사를 사형 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다. 이게 테러리스트라 하면서 이렇게 격을 완전히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일본 정부의 공식적 답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네네. 자, 이런 거 지금 일본 정부는 왜 그렇습니까? 일단 먼저 첫 번째 목적은 국민용 교육이라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자체를 의경화시키는 목적이 좀 있고요. 교육용으로? 네네. 그렇게 해야만이 그 헌법을 개정할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경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네. 특히 헌법제 구조 그러니까 급방근을 그것을 개정해서 네. 급방근을 만들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일본 국민 전체를 의경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국민용 교육을 네. 하기 위한 그 망원이라는 것이 첫 번째 있고 그것을 반대하는 한국이나 중국에게는 네. 또 그런 중국 한국의 논리를 완전히 뭐라 할까 비판함으로 인해서 예. 일본의 주장이 옳다.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일본 국민을 교육하는 이런 것을 계속 의도적으로 네.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권층이 목표는 네. 개헌입니다. 네, 목표는 개헌. 집권층이 의도적으로 일본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의도적인 발언. 그리고 이 네. 발언은 결국은 개헌, 헌법, 평화헌법을 바꾸는 개헌과 연결돼 있다. 이런 네. 거네요. 네. 네. 헌법 개헌 언급해 주시니까 그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집단적 자유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 아베 정권의 기본적인 행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법 해석을 통해서라도 해석을 바꿔서라도 하겠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현재로서는 헌법 개정까지는 그렇게 빨리 못한다라는 좀 인식이 있습니다. 신속히 못한다. 네. 국민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네. 그 때를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현재 헌법의 해석을 좀 바꿔가면서 네. 그러니까 집단적 자유권 행사가 가능하다. 네. 현재까지는 네. 불가능하다라는 해석이었는데 그것을 그렇군요. 바꾸자라는 것이 오히려 쉽다라고 일본 정부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여론 조사를 하면요. 네. 지금 50% 이상이 거기에 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 예. 그거는 일본 거기 여당 안에 있는 자민당하고 또 하나 네. 공명당이라는 전당이 여권을 연립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예. 공명당에서 집단적 자유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게 네. 여권 내에서 분열이 좀 있고 네. 해서 자민당이 생각하는 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감안해가지고 더욱더 일본 국민을 교육하고 네. 국민당의 양보를 요구하고. 이끌어내야 한다. 네. 이런 게 현재 자민당의 전략, 아베 신조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집단적 자유권 좀 더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전쟁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네. 특히 동맹국, 미국을 말하고 있는데 네. 미국이 제3국에서 공격을 받았을 때 네. 일본이 자국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서 네. 미국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집단적 자유권 행사. 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바꾸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언급해 주신 거. 이 네, 가능성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아니면 좀. 예, 처음은 아베 정권은 지난해 12월만 해도 쉽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역시 여권 내에서 반대가 나오고 네. 여론조사를 하면 또 50% 이상의 국민들이 아직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약간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그렇군요.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그러나 개헌보다는 해석을 변경하는 게 아무래도 네. 쉽기 때문에 올해 후반기에는 모두 특히 개헌촌의 해석을 바꾸는 거 네. 그거만이라도 하겠다. 그게 올해 아베 정권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이 네.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을 교육시킨다는 차원에서 망언을 의도적으로 쏟아낸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네. 이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살 네. 공격, 이들에 네네. 대한 대원들에 대한 유서를 또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겠다. 네. 뭐 이런 것도 발표하고, 예. 이런 건 또 일본 정부의 의도가 뭐라고 봐야 돼요? 역시 그것은 대외적인 내용인데요. 가미카제 특공대라고 하면 일본 침략의 산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곳이라든가 진앙해는 하시마라는 섬에 있는 네. 탄광 거기에는 조선인 징용자들이 많이 그랬었죠. 끌려가서 네. 숨지게 간제 됐죠. 징용을 당한 것인데요. 네. 거기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겠다. 네. 그러한 일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여서 일본의 침략의 산징으로 여겨졌던 그러한 시설이나 네. 기록물을 오히려 세계유산으로 등록함으로 인해서 네. 일본의 침략 국가로서의 여러 가지 산진물을 오히려 이것은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성라는 그 부분을 뭐라 할까 그러한 세계유산이라는 명분 하에서 부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중국과 한국이 네. 협력하여서 안중근 기념관을 네. 개관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것은 오히려 일본에 있어서는 일본이 역시 침략 국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응이죠. 그러한 네. 기관이 더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본 쪽에서 강력하게 반대로 나가는 그런 식으로 일본을 침략 국가로 그렇게 그러한 오명을 씻어주는 방향으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침략 국가로서 더 일본을 뭐라 할까 책하는 일본을 더 공격하는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하는 이게 아베 정권의 뭐라 할까 그러면요. 특징. 네네. 예. 일본 정부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미국은 또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4월 내 아시아 순방하지 않습니까? 일본 네네. 방문은 또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보도되었는데 네. 한국은 또 올지 또 이런 한일 간의 문제를 미국이 제대로 알고 대응할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예, 일단 미국으로서는 야스쿠니 신사 잠배라든가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게 확실하게 반대하는 입장에 현재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는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군사력 부담을 좀 덜어주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거는 환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현재 일본에 대한 그리고 동아시아에 대한 하나의 바램이라는 것은 네. 일본이 더 역사 인식에서 중국, 한국을 자극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같은 실질적인 문제는 네. 일단 환영한다.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같은 것은 우리라는 것은 한국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예. 일본군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미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네. 기타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이것도 중국, 미국하고 네. 협력하면서 일본 쪽의 망원이라는 것을 그만두게 만드는 국제적인 연대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해야 되겠네요. 오늘 좋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김소영 한의학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당연히 건강이겠죠? 요즘 보면 학생은 학생들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각자의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안고 가는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이런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활 습관을 버려버리고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여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요. 윤진숙 장관의 태도 적절합니까? 인데요. 3333님은요. 예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임무만 잘한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3703님은요. 노라고 생각합니다. 윤진숙 장관이 왜 본인의 위치와 맞지 않는 발언을 하는지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장관 자리에 맞지 않는 분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따끔한 의견 주셨네요.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아직 의견 보내주시지 않은 분들은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또는 스마트폰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이죠. 이름이 예스인데 YTN 라디오 이렇게 쳐도 되지만요. 이름이 또 예스입니다. 이곳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진숙 장관의 태도 적절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두 번째 정면 인터뷰 이어갑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네,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새해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무엇보다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는데 초점을 맞춰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는데요. 첫날인 오늘은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영 부위원장 연결해서 오늘 업무보고 어떤 내용이 오고 갔고 또 앞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입니다. 예, 첫 번째 업무 보고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서들이 우선 순위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하고 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줘야 한다 이런 당부도 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떤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올 신년사에서 강조하신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위원회는 사실 비정상적인 관행은 부패 문제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올해 부패 방지 업무에 보다 역점을 두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공직사회의 비정상적인 부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네. 작년에 국회에 제출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네. 부패를 저지르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이 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되는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네. 징계 감경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징계 감경을 금지한다 할지 네. 중징계 의결 중인 경우에는 의원 면직을 제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정부 예산을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네. 국가의 재정상 손실을 가하는 경우 네. 일정 배수 이상을 징벌 환수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사실 고위공직자 청렴 교육도 강화하여 위로부터 공직사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찾아가는 청렴교실 운영 등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교육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부위원장님께서 아주 총괄적으로 다양한 이런 부패를 뽑는 부패와의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것이 다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이 정말 아주 투명하고 정말 그 투명하고 정말 이 선진국의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신 거 하나하나 조금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부정청탁 금지와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 법안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여곡절도 많았고 잘 통과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왜 통과되지 않고 있고 이게 2월에 통과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예. 지난해 8월에 부정청탁 금지 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민생 법안 등의 처리에 우선순위가 밀리고 청탁 근절에 대한 어떤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는지 법안 제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도 부정청탁 금지법 제정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조속한 제정을 바라는 여론도 높은 상태이므로 2월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의 소관입니다. 이 앞으로 권익위는 국회 법안심사에 적극 대응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일단 여야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신다는 믿고 있다고요. 네. 믿고 있습니다. 네, 통과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앞서 부정하게 수령한 돈을 환수하는 거, 뭐 최고 5배까지 환수하는 내용 간단히 언급해 주셨는데 이것도 법안으로 된 겁니까? 앞으로 권익위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환수에 관한 개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정하겠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부정하게 쓴 돈이라든지 눈먼 돈 그리고 받은 돈을 최고 5배까지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만든다. 사실 이것은 그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예산을 청구해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전액 환수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 청구에 대해서는 환수액의 일정 배수 이상을 징벌적으로 더 받아내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무조건 5배를 환수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고의 여부, 부정 청구의 횟수, 중요도,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서 2배에서 5배 이내로 정할 계획입니다. 사안별로 좀 다르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이제 과도한 제재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등은 징벌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정부 정책의 효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부패에 대해서 일벌 100개 하는 내용 언급한 것 중에 또 이것도 부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부패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감형하는 것을 이런 온정주의적 처벌은 이제 앞으로 없다. 그런 내용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는 겁니까? 없다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런 게 나오면 앞으로 더 엄벌에 처한다는 겁니까? 몇 가지 제도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이 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징계가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 식구 감사기식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또 징계 처분 결과를 외부에서 점검하거나 공개하는 외부 통제 장치가 없다 보니까 원정적인 비정상적 처벌 관행이 지적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선 부패 행위자에 대한 징계 제도가 제대로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하죠? 권익위원회는 네. 올 상반기 중에 공무원에 비해 관련 제도가 미비한 대다수 공기업의 부패 행위자 처벌 시스템을 네. 정상화하는 방안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징계 감경 금지를 명문화한다 할지 네. 중징계 의결 중에는 의원 면직을 제한한다 할지 예.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저희 권익위법에 적용을 받는 1183개 공공기관의 징계 제도가 네. 권익위에서 권고한 기준에 비춰볼 때 적정한지 네. 또 기관별로 정한 징계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해서 그 결과도 네. 공개할 계획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입법을 통해서 합니까? 단순히 권고하는 것에 그칩니까? 아닙니다. 이 경우는 저희가 그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행동강령. 네. 예, 공무원 행동강령을 저희가 총괄 하는데요. 네. 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좀 기준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강령을 고치면은 강제성 그런 것이 있습니까? 강제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행동강령은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은 다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가 제시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네. 저희가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네.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치도록 권고를 하는 거죠? 권고. 예, 원래는 공고입니다. 공고인데 네. 안 따라도 되잖아요. 아닙니다. 따르지 않으면은 네. 저희가 청렴도 평가가 있습니다. 네. 청렴도 평가랄지 또는 네. 그 부패 시책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 네. 점수를 깎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점수를 깎은다 하더라도 예. 강제 규정이 없으면은 뭐 그것에 그치는 거 아닐까요?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강제성을 좀 띄도록 더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연구를 더 해야 된다. 네. 예. 우리가 보통 그 공공기관과 관련한 부패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따르는 것이 이제 방만 경영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예를 들면은 최근에 나온 이야기 보면은 성과금이라든지 직원들의 자녀 학자금 경조사업이 지원해서 과다하게 다른 일반적인 것에 비해서 형평성에 너무 어긋날 정도로 너무 많다. 또 뭐 무상 의료 지원 등 뭐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도 다시 점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비정상화의 정상화 대상에 공공기관 방만 경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걸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네. 30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네. 방만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방 공기업이나 예. 출자 출연기관 등 약 500여 개의 공직 유관 단체는 네. 현재 아직 빠져 있습니다. 근데 어느 기관은 독채 혜택을 줄이고 어느 기관은 유지한다면은 네. 이 다시 방만경에 되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는 기재부 또 안행부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방만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선 네. 사각지대인 그 공직유관 단체들을 중심으로 방만 경영 사례들을 집중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 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네. 고쳐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과도한 복지 혜택이 드러나면은 예. 적정한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그러한 작업도 병행할 것입니다. 이건 역시 권고에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강제성을 가지면서 합니까? 이건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서 네. 강제성을 갖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강제성을 갖는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앞서 이제 청년 교실도 청년 교실도 운영하겠다고 설명은 해 주셨는데 예. 결국 이렇게 크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이제 집단적 갈등도 있고 또 그 갈등과 관련해서 보면은
OECD 34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높다. 또 어느 쪽만 이런 복지 혜택을 누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좀 어렵게 산다 이런 지적들도 많은데 이러한 그 집단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선제적인 대응 조치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예. 그 집단 갈등 민원 해결의 핵심이 지금 사실 그 민원인과의 신뢰 구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신뢰를 구축해 가면서 해결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 갈등 민원 현장을 많이 방문해서 민원인들의 의견을 또 경청하고 소통해야만 가능하는데 네. 이를 위해서 저희 권익위원회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집중 해결을 위해서는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업무 보고에도 포함을 해놨습니다만은 네. 지난해 그 군산 새만금 송전설로 네. 건설 반대 집단 민원에 처음으로 2인 1조로 구성된 팀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간 15차례 이상을 네. 현장을 방문해서 집중적으로 설득하고 토론하여 양측이 공감하는 중재안을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올해는 이 새만금 송전설로 갈등과 같이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네. 갈등에 대해서는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서 적극 투입해서 해결하고 네. 100인 이상 집단 갈등 민원에 대해서는 네. 각 분야별로 네. 베테랑 조사관을 조정 네. 전담자로 지정을 해서 네.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대규모 집단 그 사회 갈등으로 커지는 것을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그 계획만이 아니라 제대로 실천돼서 집단 갈등이 해소되면 정말 좋겠는데 더 이렇게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업무 보고 가운데 보니까 민원 확산 조기 경보제라는 것이 있던데요. 예. 이거는 예. 네.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민원 확산 조기 경보제는 저희가 국민신문고 또 120 콜센터 등 저희가 범정부 국민 소통 창구를 통해서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하게 분석해서 대규모 국가 정책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 갈등과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집단 피해 민원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연간 약 360만 건 정도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이 제기한 민원이 여러 분야, 여러 기관에 제기되는 경우에는 개별 기관 차원에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스미싱 피해 민원의 경우에 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 다양한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데 예. 개별 기관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민원 확산 양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서 네. 제대로 된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 민원 발생 추이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네. 이제 관계부처, 지자체 또 정책 컨트롤 타워로 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 등의 적기에 네. 제공함으로써 예. 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종합대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 제공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보 발령 기준을 저희들이 좀 엄격히 해서 네네. 4월까지 시범 운영한 후에 5월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보 서비스. 청취자분 질문인데요. 5114님입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기관이 있는지 지금 방송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청취자입니다. 제가 남들만큼은 뉴스도 보고 신문도 읽고 사는 것 같은데 제가 무식한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권익위원회라는 곳이 들어보니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인권위원회처럼 강제성이 없다면 그야말로 정부의 체면 치료용 기관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요? 권익위원회가 얼마나 힘이 있는 기관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네요. 이것으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까 하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아, 예. 저희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2월 27일 날 탄생을 했습니다. 과거에 있던 고충처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이 세 개 위원회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원래 기존부터 있었습니다. 있는데 네. 이걸 세 개 합쳐가지고 네. 이명박 정부에서 만든 거고요. 네.
지금 그 청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강제성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저희가 조정하는 것을 주 기능으로 하면서 이 위법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시정 권고를 내립니다. 민원의 경우. 그리고 그 위법하지는 않지만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들어줘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의견 표명을 합니다.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부패 방지 시책의 경우에는 이 강제성이 있는 것은 이 저희가 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 신고의 경우에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신고자를 보호해라 하는 그 저희가 강제로 지시할 수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나 또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이 행정기관은 무조건 저희 이 행정심판 결과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인의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워낙 그 국가기관 이름이 자주 바뀌니까 이름을 외우기도 힘들죠. 네, 그러나 고충 이런 고충 처리든 여러 가지 기관들은 계속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영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실력이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부도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참 좋은데 물론 원광 디지털대학교지. 차민재를 키우는 특성화 사이버대학 원광 디지털대학교 2월 12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네, 오늘 yes or no 윤준숙 장관의 태도 적절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7622님은요. 예스,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사진과 보도된 기사만으로 사람의 태도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윤 장관의 행동을 너무 무겁게만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1487님은요. 너 도대체 어떤 의원이 웃긴 말을 한 건지 어느 대목에서 웃겼는지 모르겠네요. 여수 어민들은 피눈물이 나는데 결코 웃어서는 안 되죠.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궁금합니다. 아직 의견 보내주시 않은 분들은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